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50일 동안 재판만 114번, 증인 124명, 수사기록 25만 쪽. 기록만 봐도 참 방대합니다.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이란 중형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때 증거능력 인정받지 못했던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번 최순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했고요. 또 이재용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던 정유라 승마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는 뇌물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는지, 우리의 재판부가 참으로 독립적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해내는 걸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빙판부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빙판 위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어젯밤 평창 스케이트장에서 눈물과 웃음이 그야말로 엇갈렸는데, 최민정 선수 그리고 김민석 선수의 얘기거든요. 우선 좀 애석했던 최민정 선수부터 얘기하죠. 네,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이었습니다. 최 선수는 불과 22cm 차이로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아쉬운 은메달이다. 정말 22cm가 뭐냐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확보한 은메달은 여자 500m 경기에서 한국이 처음 따내는 것이라 값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민정 선수도 활짝 웃었는데 몇 분 뒤에 실격 판정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 코너를 돌면서 자리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 무릎을 쳤다는 것인데요. 이게 고의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도 아예 실격 처리가 돼버렸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킹부탱 선수, 결국 이제 동메달을 딴 캐나다 선수인데, 킹부탱도 우리 최민정 선수한테 같은 행동을 했는데, 네. 거기는 괜찮고 왜 우리 최민정만 문제냐. 이게 지금 SNS상에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논란입니다. 네. 오늘 2부에서 기영노 씨 스포츠 전문가를 연결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하게 그때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가 하면 김민석 선수는 깜짝 메달을 가져왔죠. 이게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그냥 동메달이 아닙니다. 올림픽 빙속 남자 1500m 경기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아시아 선수 가운데 최초거든요. 이게 본인도 예상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요? 올해 19살이고요. 제2의 이승훈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데, 한국 빙속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평창 소식 전해드렸고, 여자하키 팀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본 상대로 마지막 경기 나서죠. 맞습니다. 오늘 일본 상대로 마지막 경기에 나서는데요. 앞서 두 차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오늘 후회 없는 한판승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사실 예선 탈락은 정해진 거긴 합니다만, 오늘 일본전도 열심히 뛰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구속 면한 MB의 최측근입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얘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요. 퇴임 이후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인물인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0억 원으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데,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펼친 전직 대통령 음해 공작, 여기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어젯밤 구속이 됐네요. 구속이 됐더라고요. 요 다스 얘기는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다스 얘기는 잠시 후에 인터뷰로 또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귀 기울이실 만합니다. 들어보시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짧게. 네, GM 공장 폐쇄 반발 속의 전면 투쟁입니다. 미국 GM 본사가 한국 GM 군산 공장 문을 닫기로 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반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요. 한국 GM 노동조합이 오늘 군산 공장에서 긴급 확대 간부 합동 회의를 합니다. 이 곧바로 결의 대회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노조는 앞서서 과도한 매출 원가 등에 따른 재무 상태가 이게 바로 밑빠진 독이 된 것이라면서 경영진을 상대로 필사즉생 이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GM의 나머지 공장들도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
갈등은 한껏 고조될 것 같네요. 어제 뉴스쇼에서도 저 한국 GM의 속사정들을 자세하게 쉽게 짚어드렸는데 네.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한 바로 직후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난 겁니다. 상황이 좀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아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으셨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지 마라. 나는 억울하다. 정치보복의 희생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꼭 밝혀야 될 부분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었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한 하도급 업체 관리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제품 수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독립을 해서 그 물량을 감당해낼 새로운 공장을 지어 운영해라. 이 사람은 설비를 들여오고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까다로운 품질 인증 절차도 밟습니다. 그렇게 공장 설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본사에서 부릅니다. 이 회사는 애초에 당신한테 줄 게 아니었다. 다른 회사를 만들었으니 거기에 사업권을 넘겨라. 버텨봤지만 투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이 사업권을 넘기고 말았답니다. 바로 3년 전 다스의 협력업체 창윤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폭로한 창윤산업 한승희 전 대표 연결을 해서 직접 좀 들어보죠. 한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스하고 연을 맺으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2000년 7월경에 예. 그 당시는 대부기공이라고 하는데요. 다스 옛날 사명이 대부기공. 예, 네네네. 예. 그 당시 제가 다스 사내 하청 그때 지원으로 그때 처음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2012년도에 예. 제 하청 하시던 사장님이 이제 사업을 그만두시고 예. 제가 그 사업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 출범하기 전에 그 전신이 대부기공인데 거기서부터 네네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연이 시작된 네네네. 거예요. 네네. 거기서 그냥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사내 하청 업체를 뒀는데 거기에 직원으로 네. 일을 하시다가 그 사내 하청 업체의 대표 관리자가 되신 거예요. 네네. 물려받아가지고 그 다스하고는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예, 다스의 사내 하청 업체처럼 하청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014년도에 다스 측에서 이제 현대차에서 AS 부품 공장을 따로 지으라고 하는데 이 공장을 밖에 나가가지고 뭐 따로 운영을 이제 하라고 이제 저보고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에다가 부품을 새로 납품하게 됐는데 그 공장은 좀 따로 지으려고 하니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 일을 좀 맡아가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예. 그 당시 그때 그 다스 안에서 나오기 싫었는데 뭐 제 동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사 좀 저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럼 당신 나가가지고 회사 나가서 따로 공장 지어라. 그럼 우리가 물량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좋은 제안이었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뭐 한 선생님한테는 그게 좋은 제안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공장 새로 지어서 넘치는 물량은 자신들의 공장으로 보내도 될 텐데 한 대표 어떤 직원을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어떻게 나가서 지으라고 할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당시에요. 다스 원래 그 AS 공장 지으려고 이제 한 1, 2년 동안 이제 남자는 뭐 공장 부지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예. 그 2008년도에 그 이동영 씨라고 예. 이상은 회장 아들님이 MB 조카 이상은 회장 아들. 네, 그분이 이제 다스 입사를 해가지고 공장을 한 게 이제 그분 따로 그때 이제 운영했습니다. 예. 그 SB 글로벌 로지스라고 하는 포장 공장인데요. 포장 공장. 그 공장 부지가 다스 공장인데 이동영 씨가 이제 다스에 들어와가지고 예. 그 빈 공장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포장 공장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MB 측에서는 임대료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료도 안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저보고 예. 가라고 했는 공장 부지가 거기입니다.
엄연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 저보고 이제 가라고 저 처음에 좀 의아했죠. 그분이 그것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씨 아들 이동형 씨, 그러니까 MB 조카가 거기서 포장 공장 하고 있는 걸 버젓이 알고 있는데 네. 한 대표한테 그 공장에 가서 그 공장 부지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이 공장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럼 그 공장 지어놓은 건물 안에다가 다른 설비를 넣어라 이거예요? 저보고 이제 가서 이제 강제로 이제 그 공장을 밀어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동형 씨 측에서 반발했을 거 아닙니까? 반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동형 씨는 어쨌든 임대료 지금 못 낸 처지니까 그냥 밀려난 거예요. 네, 원래 다섯 땅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네, 그만 봐도 주인은 이상은 씨가 아닌 거고. 자, 그러면 이때 네. 우리 한 대표한테 저 이동형 씨가 임대료 못 내고 돌리고 있는 저 공장에 가서 네. 공장 지어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봐서 정학용 전무라고 있는데요. 전무. 예, 그분이 이제 말로 했고 정학용 전무라는 사람이요. 예. 이시영 상무 경영 가르치는 그런 멘토 비슷한 사람인데. 네, 이시영 씨가 하여튼 그분한테 많이 경영수 받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가 MB 아들 이시영 씨의 멘토 같은 역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했단 말이군요. 네네네네. 근데 그건 전무유 생각인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MB 생각이 담겨 있다고 그 당시 느끼셨어요? 당연히 MB 생각이죠. 네. 지금 그 회사의 다스의 다른 직원들 몇몇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100% MB 회사다. 우리 한승훈 대표도 거기 직원하시면서 하청업체 직원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네. 100%? 네네. 직접 지시 받으신 적도 있어요? MB로부터? 직접은 없습니다. 직접은 없는데 어떻게 100%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이시영 씨가 입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시영 씨 쪽으로 이제 모든 권력이 쏠리고 이상은 씨 아드님이 거기에 분명히 그 부서장으로 계시는데 이동형. 예, 그분은 실권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처음에는 이동형 씨가 이제 2008년도에 입사해서는 상당히 권력이 상당히 좀 진짜 주인인가 싶었는데 이시영 씨가 들어온 뒤부터는 이동형 씨는 진짜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그 정도로. 네네네. 모든 권력이 이시영에게 집중. 그때부터는. 예예.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MB 거다라고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시영 쪽으로 이제 모든 인사권하고 이제 인사권. 자금적인 모든 이제 소리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이시영 씨 사이 없으면 돈도 마음대로 지급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결국 이동형 씨가 임대료 안 내고 쓰고 있는 그 공장에서 이동형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게 아닌가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이 드시는 거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니까 가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셨겠죠? 예, 실질 당구상에 있는 건 8억이고요. 근데 저희 직원들하고 제 땀하고 열정은 그런 금액으로 산정을 못하는 부분이고. 막 밤새 가면서 준비하고 그러셨어요? 공장, 공장을 오픈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네네네. 돈은 8억이지만 거기에 쏟아부은 열정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네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2015년도 2월경에 다시 다섯은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정학용 전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장윤한 대표한테 설비를 다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다섯에서 이제 새로 회사를 한 개 만든다. 만드니까 그 회사에 지금 사업장 다 넘기고 새로 만드는 사업장에 하도급을 해라. 일단 말을 바꾼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회사를 만들 거니까 그거 만들고 나면 거기에 하도급을 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넘기라고 한 게 뭐예요? 사업권을 전부 다. 사업권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회의를 하고 이제 다섯 내부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들이밀어가지고 이걸 뭐냐. 나한테 사업권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지금까지 이렇게 다 투자하고 지금까지 만들어놨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셨겠죠. 네네네. 그랬더니요. 자기가 모르는 서류래요. 모르는 서류래요. 예, 당신 사인도 여기 있잖아. 그하고 이시영 씨도 여기 다 사인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문서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참 기가 차가지고 나는 계속 이제 이 사업 계속 할 거라고 하니까
그냥 좋게 말할 때 그냥 회사 그냥 넘기라고. 좋게 말할 때 넘겨라. 예, 그리고 이 새로 만드는 사업장이 예. 원래 주인한테 이제 이걸 돌려주는 그런 단계인데. 예. 그냥 원래 주인이 누구냐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자기도 위에서 지시받고 이제 이 일을 진행하니까 자기도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재무가. 자, 새로운 사업장을 이제 또 만들 거니까 그쪽에다가 당신 사업권 넘겨라. 그 새로운 사업장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2015년 4월 달에 예. 그때 김진 씨가 SM이라고 하는 법인 등기등본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김진 씨라면은 MB의 매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SM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고. 회사 이름이, 그 새로 만든 회사 이름이 넘기라고 한 그곳이 SM이에요, 이름이. 네네네. SM 사업자는 그럼 누구로 되어 있던 거예요? 산에 사는 이시영 씨고요. 이시영. 산에서 이시영 씨고, 대표사가 김진 씨.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드셨겠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섯 분위기가 어쨌든 이시영 씨가 다섯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리 해도 이제 다섯 이제 지분을 이시영 씨가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타업체에서 이제 다섯을 이제 인수하기나 그런 쪽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네. 점점점 불려서 이쪽으로 일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네. 승계를 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 얘기를 네. 나중에 들으신 거군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그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SM을 제가 그때 보고는 이신이가 이제 다섯을 소유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SM에다가 사업권 넘기셨어요? 아니면 못 넘긴다고 끝까지 버티셨어요? 버텼습니다. 버티셨어요.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있는데요. 계약서가 진짜 있었겠죠. 도장 다 찍고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인 안 했습니다. 예, 거기가 사인 안 하고 버티셨어요. 예. 네네.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세무는 이제 넘어갔고요. 직원들을, 그러니까 직원 빼가기를 한 거군요. 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지시받고 일하던 직원들이 오늘 되니까 뭐 저는 어리돼 있고 버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뭐 사업장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계약서는 저는 그때 이제 아예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직원들 뭐 생계도 저도 책임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도급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SM이라는 회사의 운영권이 넘어갔고 우리 창윤산업은 그냥 거기 SM의 하도급 업체로 또 전락해버린 거군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제품 단가 후려치기가 또 시작됐다면서요. 그 이제 하도급 계약을 쓰고요. 처음에 이제 뭐 1,000원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보통 한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이 이제 단가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재계약을. 그런데 이제 하도급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임금인데 임금비. 7개월 만에 그게 처음에 1,000원이 유도했습니다. 600원으로. 1,000원 쳐주던 것이 600원이 됐어요. 7개월 만에. 네. 본전도 안 돼. 적자예요. 적자죠. 그럼 하면 할수록 물량 공급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 손해죠. 예. 그 후려치기 이제 하니까 지금 직원들 임금비도 못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하니까 이제 경영 능력이 없다고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당신은 경영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린 이 회사와 계약을 끊겠다. 아예 그나마도 끊겨버린 거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억울한 일이 많으신데 이거 왜 좀 소송이라도 해보지 그러셨어요? 왜 그냥 다 당하셨어요? 경주에서는 그 당시에 다스라는 업체의 파워가 상당하거든요. 경주에선. 또 돈으로도 이것도 MB 거니까. MB하고 그 큰 권력자하고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작년에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제 이거 사연을 알고 도움받아서 제가 지금 이제서는 이제 뭐 제가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MB 거라는 걸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이거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 하셨던 거군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 자기 거 아니라 그러거든요. 억울하다고 하거든요. 그분은 하는 말씀이 자꾸 법적인 소유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경주 쪽에서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상원 씨는 바지 사장이고, 실제적으로 원래 그만 MB가고 이제 얘기를 계속 제가 들었고요. 이상원 씨가 출근했는 게 한 반도 안 했습니다. 그 이상원 씨는. 제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너면은
출근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해서 현장도 이제 가서 이제 관리하고 이제 하는 게 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이란 거는 진짜 오너는 네네네.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울 수가 없다. 네네네. 지금 MB는 자기 거 아니란 얘기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황당합니다. 황당하다. 누구나 다 그쪽 사람들은 알고 있는 얘기를 본인만 귀막고 있는 거 아닌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 네네. 이용당했던 상황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아마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를 기대하고요. 네. 이 사건, 창윤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진실이 잘 드러나기를, 처벌받을 사람이 있다면 처벌받고 이렇게 네. 되기를, 순리대로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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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협력사의 대표였던 분이죠. 창윤산업 한승희 전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그 하청업체 대표 얘기 들으셨죠? 네. 다스 하청업체. 네. 사연이 좀 기구해요. 좀 자세하게 들을 부분도 있어서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제가 아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 행간을 김성환 씨가 말을 빨리 해서 끝낼 수 있으면 1부에 끝내고 안 되면 오늘 파격적으로 2부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근데 워낙 그 대표가요, 앞에. 네. 워낙 중요한 부분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막 끊을 수가 없어서 네, 일단 좀 맞아요.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들.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김성환 씨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행간 가보죠. 어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워낙 최순실 씨가 몇 년 나와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신동빈 회장은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네, 계시는데 맞아요. 2년 6개월 실형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어땠습니까? 집행유예. 아흘 전에 석방됐죠. 재판이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예. 같은 혐의 두 개의 판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이 신동빈 회장의 63번째 생일 맞죠?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생일이라면서요. 날짜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롯데그룹에 지금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 더 크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더군다나 신동빈 회장이 지금 스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저 올림픽 기간 중이잖아요. 사실은 스키협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때인데. 그렇죠. 성화봉송도 하고 선수들 격려도 하고 평창에 가서 아예 살다시피 했거든요. 예. 재판받으러 하루 잠깐 올라왔는데 그냥 법정 구속이 돼서 들어가 그렇게 버린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굉장히 황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롯데에서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예.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보다 갖다 주고 뭐 뇌물 준 금액도 적고 그리고 돈도 줬다가 다시 되돌려받지 않았습니까? 맞다.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은 뭐 혹시 무죄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덜컥 회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예.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패닉 상태. 롯데가 하여튼 악재가 계속 겹치네요. 네, 맞습니다. 풀려난 이재용, 법정 구속된 신동빈, 두 총수의 엇갈린 운명, 이 뉴스 행간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가는 신동빈 회장 고무줄이 훨씬 더 짧았다입니다. 무슨 고무줄이요? 재판이 요즘에 고무줄도 아니고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재용 그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이 두 총수에게 적용한 법률적 혐의는 묵시적 청탁으로 똑같습니다. 묵시적 청탁을 했다. 네. 뇌물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청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다. 이심전심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세하게. 여기까지 일단 예고편처럼 드리고요. 아마 상황들을 청취자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2부로 갑니다. 삼성과 롯데 재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문자들 많이 주시는 가운데 행간 지금 첫 번째 행간 읽다 말았죠. 2부로 가겠습니다. 김성환 씨 시간 괜찮으신 거죠? 저 바쁘지 않습니다. 2부 갑니다.